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그널 음악으로 꼽을 만한 곡이 있나요? 저의 경우 프랑크 포셀의 메르시 쇠리가 제 인생의 시그널 음악입니다. 몇 초의 전주의 끝에서 방송이 시작되는 DJ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설레고 슬픈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오래전 카세트 테이프를 듣기 위해 스피커에 귀를 기울여 두근거리며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90년대에 즐겨 들었던 라디오가 있으신가요? 저는 89.9MHz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즐기던 애청자이자 이제는 환갑을 훌쩍 넘긴 지긋한 남성입니다. 35년 전의 추억을 떠올려 밤 10시에 이문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보겠습니다. 노래, 그림, 운동을 잘하고 있다고는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는 자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부였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특히나 좋아했던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학구열이 넘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파시던 어머니와 희귀 난치병으로 평생을 더 힘들게 했으며 살아가야 했던 남동생이 있었지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3명이었고 제게는 꿈이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고생하시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의 곁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꿈보다 투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노력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폐차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외로 나가야 했지만 꽤 멀지 않은 거리에 폐차장이 위치해 있었고 별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시장 어르신을 소개받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든 것은 당연하고 때때로 마음이 힘든 날도 허다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돈이 모이려 하는데 동생의 병원비로 그 돈이 그대로 통장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것인데 저 혼자서만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 힘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돈을 벌실 땐보다 함께하니 어느 정도 벌이가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벌어온 돈으로 동생에게 접시 한가득 고기를 구워주고 나면 그만큼 기쁠 수 없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딱 그런 때에 사용하는 말이죠. 너도 먹어야지. 동주 다 주면 어떡해? 동주야, 이리 줘봐. 형이랑 나눠 먹자. 괜찮아요.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동주가 좋아해서 사온 건데 동주 많이 주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그럼 이거라도 먹어요? 어머니, 힘든 일하면서 그렇게 안 먹으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 잘 먹어야지. 우리 집에서 누구보다 잘 먹어야 할 사람이 너인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 하셨고 행여 몸이 망가지진 않을까, 속이 문드러지진 않을까 하며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랬습니다. 아, 안 먹어.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다 먹지도 못해. 형 때문에 나 진짜 돼지 저금통 마냥 뚱뚱해져서 방 안을 굴러다니겠어. 어눌하지만 또박또박지 할 말을 하는 동생이 귀여웠던 저와 어머니는 그러한 동생의 말에 동시에 이렇게 답하고는 했어요. 에이, 내가 그걸 다 못 먹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 같았다. 결국 접시 위에 올려진 고기를 새로 등분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먹게 되었지만 서로 마주 앉은 밥상에서는 자주 있던 사랑 싸움이 벌어졌다. 우리 가족은 어딘가 불편하고 부족한 느낌도 들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최고였다. 그렇게 우리 가족 앞에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일상적인 업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복부에 굉장한 통증이 찾아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화장실로 갔다. 근무 중에 제가 하던 일은 제 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들어간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검정색 형체들은 저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찝찝한 표정을 짓고 화장실을 나올 때 함께 근무하는 형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찡그렇죠? 배 아프다고 종종 걷던데 결과물이 불만족인가요? 아니요, 형님, 뭐 문제 있는 거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20살이 많던 형님으로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20살 더 많은 그 형님은 조금 경직된 표정으로 내 등을 맡겼습니다. 외친다. 너 어서 병원 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병원이요. 무슨 병이든 걸린 거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봐도 좋은 증상은 아니잖아. 윗선에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병원으로 가.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진지한 표정과 그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벌써부터 의사 선생님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어버린 사람처럼 겁이 나고 무서웠다. 잠깐의 두려움 끝에는 가족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아 불현듯 생각나는 가족들의 얼굴에 잠깐 넋을 놓았습니다. 눈에는 멍하니 초점이 잡히지 않았고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어요.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겠지만 이제부터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오직 환자분 본인 생각만 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에 저는 위내시경을 통해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에 나가서도 미소 한 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약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준비한 것보다 더 믿기지 않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위암입니다. 위를 절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위암 3기이고 위를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청난 당황에 머리로만 생각하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뭘 잘못했나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요? 결과를 믿을 수 없었지만 억울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남들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이불 속에 혼자 있어도 절대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었던 저였어요. 암이라는 말에는 눈물과 같은 것이 참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잔뜩 긴장하면서도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지난 일주일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족 중 위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가족 중에서 위암에 걸린 사람은 없었고 술과 담배 역시 돈이 아까워서 손 대본 적이 없는데 그럼 왜 걸린 걸까요? 왜 내가 암에 걸린 것일까요?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물음표들이 둥둥 떠다녔지만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어린 저에게 위암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우셨던 건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을 마구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몸속의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음식을 조금씩 꼭꼭 씹어 먹으면 사실 위가 없어도 긍정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암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괜찮아 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살아왔다고.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힘없이 다리가 풀리듯 암이라는 말에 단단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긍정적인 문장들을 한 손으로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버릴 생각을 하였고 짐을 삼키며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선생님, 죽나요? 하며 불쑥 무거운 질문을 던진 모습이 제 자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멈추었으나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옛날 태풍이 올 때 옥상 안테나가 망가져 지지직거리며 부서지던 TV 소리처럼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듯이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잘 치료를 받은 뒤 5년 동안 다른 문제가 없었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확률은 약 40%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뒷부분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료실을 나선 눈물은 계속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은 후에도 병원을 떠나며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것이라면 항상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단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니요. 그때 제 나이는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다니 모든 것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였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암을 밝히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 때문에 아픈 가족들의 표정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왜 얼굴이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래 말해봐.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실까봐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괜찮아? 안 놀랄 거야. 이야기해봐. 제가 며칠 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자고 해서 다음날 내시경을 받았어요. 거기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쉽게 입 밖에 나오질 않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띄워 설득해도 말이죠. 말의 내용이 전혀 없이 먼저 암이란 단어를 꺼내면 어머니가 정말 놀라실 것 같아서 의도치 않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느새 내 손을 잡으시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힘주어 꽉 잡아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마음이 따뜻했고,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 라는 말 때문에 더욱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위암이 3기라고 하셨는데도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 정도란다. 어머니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수족냉증으로 손이 항상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마구 쓰다듬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빨간 불신호등 앞에 자동차같이 우뚝 멈추었다. 제 손이 떨리지 않자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덜덜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얼굴을 쳐다보셨다. 그때야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는지, 얼마나 아파했을지를 생각하니 더 미안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형이 아파하는데 평일이니라 않는다. 형도 제가처럼 아파서 왜 우리 형은 건강한 사람인데 왜 엄마에게 말 좀 해봐. 진짜야? 형이 진짜 아픈 거야? 형이 말해봐. 어렵게 암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와 동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정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손을 붙잡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병원을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진일 거야? 다시 가보자. 다른 사람과 헷갈려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 아마 동안에도 그런 상황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애써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런 못난 병 얻어도 내가 얻어야지. 어떻게 너같이 착한 애한테 말도 안 돼. 다시 가보자. 분명 뭔가 잘못되었어. 나도 제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무언가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든지 기계가 잠시 고장이 났었다든지 하여서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 바램을 비웃는 듯 우리의 희망은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다 때문이야.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면 되는데 건강한 형까지 아프게 만들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우리 집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없어서 형이 너무 힘들게 일하느라 다 나 때문이야. 엄마, 어쩌면 좋아할까? 형, 내가 너무 미안해.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형이 아프면 안 돼요? 나만 부족하고 모자라게 살면 됐었는데 동안이네 인생까지 내가 다 망쳐놓았다. 엄마가 미안해. 동환아, 엄마가 미안해. 선생님, 저희 동환이 좀 동안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가 진짜 착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가난한지, 어미랑 아픈지, 동생을 돌보느라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아파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처음 날보다는 가족들이 더 많이 아플 것이라는 걸 알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숨길 수만 있다면 완전히 숨기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보이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한 차례의 소동이 지난 후 가족들을 먼저 진료실 밖으로 보내고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한 것은 저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쉴 틈 없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환자분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신체와 마음이 편안한 일을 하세요. 힘들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환자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얼른이 얄미운 암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모습을 되찾아 가족들 앞에서 다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환자분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게 필요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그리고 이제껏 하고 싶은데 해야 했지만 미뤄왔던 것들 중 단 하나라도 찾아보고 이루어 보세요.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며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긴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런 상황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꼭 크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그러한 말처럼 들려서 그렇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그런 활동들이 건강한 남투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음 써서 해주셨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암덩어리와 맞서 싸우느라 긴 시간 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제 걱정에 힘들어하고 슬퍼할 가족들의 마음보다 그 시간 동안 제 몫까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걱정은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며칠간은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막막한 미래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힘들어했습니다. 저기 저 지하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무조건 암을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가져다 주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생존율이 40%에 불과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암을 이겨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져 긍정적으로 암과 싸워 이기자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환자분은 환자분 자신을 믿어주기만 하라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아무도 대신 아픔을 느끼게 해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이겨내도록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저 스스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버킷리스트였던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제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 열심히 한 공부로 좋아하게 된 영호, 어쩌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다시 펜을 들어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가 솟았습니다. 나도 암투병도 해야 하는데 더 못할 게 뭐가 있겠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자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결정했습니다. 마음과 머리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이었던 건지 길게 고민하지도 않고 가족들 앞에 밥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돌발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동주야,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응, 그러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다 알려줄게. 무슨 일이야, 형아? 우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게 되어서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야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어머니 어깨에 또다시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슴 아프게 해서 속만 상하게 해서 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 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내가 아픈 건 왜 내 잘못이야? 불효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짐이라니. 정말이지. 엄마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행복했는지. 그게 얼마나 짐스러웠고 힘들었는지 말인가?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할 일 없다. 설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그런 말 마라. 어머니, 저는 꼭 이겨냅니다. 분명히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고, 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했죠. 아프고 앓을 때 이기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때 목표했던 서울대학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다시 시도하려 합니다. 그때 못다 했던 공부는 있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던 공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잘못된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주야, 너도 아픈데 형까지 아파서 미안해. 너도 똑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형이 혼자만 암을 핑계로 공부하겠다고 이기심을 부리고 미안해. 하지만 동주야, 형이 꼭 성공할 거야. 형이 서울대를 졸업해서 졸업장을 너한테 안겨줄 거야. 이것은 이기적인 결정이었고 위선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도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제 앞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면 가족들이 버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 의도적으로 그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하지 않고 이기적인 아들이자 이기적인 형이 되어 통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 가족들이 혹시 어두운 표정을 짓더라도 상처받지 말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했던 선언이었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어. 내 아들 동화나 정말 잘 생각했어.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이겨내자. 의사 선생님이 나더러 그렇게 좋아하는 것 맘껏 해봐. 그게라고 말해줬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엄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평생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공부뿐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 세상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예쁘고 훌륭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합니다. 못생겨 보이는 부모를 두고 어렵고 힘든 집에서 자란 탓에 좋아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공부뿐인 나의 아들이 지극히 안쓰럽기에 나는 매우 무책임한 부모처럼 느끼며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동환아, 엄마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부에 대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생각만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 공부를 좋아한다면 진심이라면 나는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동생 동주와 함께 엄마를 믿으세요. 우리 다 잘 할 거예요. 당신도 꼭 잘 이겨내세요. 우리가 이런 좋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엄마는 기쁩니다. 너에게 정말 너무 감사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용기를 줘서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워. 형,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잘 생각해봐. 형이 나한테 미안한 게 많을 거야. 형한테도 미안한 게 많을 거야. 형이 예전에 그랬어. 아픈 건 나라고 미안해하지 말아줘. 그런데 형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나도 형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공부했어도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 못했을 거야? 형도 알잖아. 나는 수학을 못해. 아마도 공부 유전자는 다 형이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형, 내일까지 열심히 해줘. 내가 응원할게. 좋아하는 공부 열심히 해. 서울대에 합격하면 형 몸속에 있는 나쁜 암세포들도 다 사라져 있을 거라고 내가 장담해요. 가족들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짐작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고맙다는 대답을 하고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얼어붙는 가슴의 통증이 멈출 줄을 몰랐어요.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아직 어려운 살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몸 아픈 동생까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가 제법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수술을 마친 후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미움과 죽만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 다시 절망이 찾아왔지만 금방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까짓거 암덩어리,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솔직히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제 곁에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은 제게 기댈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형편도 어려운데 가장이었던 제가 암에 걸려 들어누운 것도 모자라 공부를 하겠다고 시간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힘들다는 말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암덩어리들과 싸우며 예민한 내 자신과 싸우고 아프고 외로웠던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곳은 라디오 속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저 라디오를 좋아했던 평범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때 당시에 라디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방송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방송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힘든 하루가 지나고 오늘도 잘 이겨냈다는 안도감이 어김없이 들 때마다 밤 10시를 알리는 그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볼륨을 높인 채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수많은 별이 떠있는 밤을 지키는 별밤지기 이문세. 그 사람은 제게 큰 위로를 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멈추고 책상에 놓인 교재 위에 엎드려 음량을 높이는 그 시간은 제게 꿈을 품고 상처를 치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시작을 알리는 그 음악만 들어도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음악들과 너무 잘 어울렸던 잔잔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사연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었죠. 그때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공책 뒤쪽으로 오선지를 만들어 제 마음대로 흘려쓰곤 했습니다. 멜로디를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훌륭하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많이 존재하며 듣기 좋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 들었던 음악들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의 노래들이지만 아직까지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 서상동의 자랑인 꼭 1등 하지 않아도 너는 우리들 중 가장 빛나는 별이다. 아프지 마. 사연을 받아 읽어주던 이문세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연을 읽는 것뿐인데도 가슴이 찡했었어요. 버릇처럼 테이프에 녹음을 하다가 얻어 걸린 아프지 마라고 하던 부분은 얼마나 슬프고 고마웠는지 그 부분만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듣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라디오로 보내준 엽서들을 모아서 예쁜 엽서를 자랑하는 대회를 개최한다 하여 필통 속에 있던 펜을 다 꺼내어서 어울리지 않게 알록달록 꾸며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쓰면서 생각해보니 당시 선언했던 당착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때의 라디오 엽서 꾸미기에만 열정을 쏟았던 것 같네요. 그 또렷이 기억나는 별밤의 열정적인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새하얀 병원복을 입은 건강한 얼굴의 남자가 학사모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렸었어요. 제 엉망인 그림 실력을 고려하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림으로 인상을 주었던 모양새겠지요. 학사모로 생각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란 말이죠. 배경으로 학교를 그려서 서울대라고 쓰고 싶었지만 괜히 부끄러워 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그림을 그려두고는 무슨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쓸데없는 말들을 골라 적기가 일쑤였습니다. 지기님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오늘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 차례 엽서를 보냈지만 내용이 없어서 사연이라도 쉽게 라디오 방송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연들 속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교 현대 한국의 이야기, 전쟁은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오랜 시간 중대한 무력과 상세요 아그레아텔레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덜덜 떨며 라디오에 귀 기울이던 옆 침대에서 삼촌이 숨이 멎는 소리를 내며 라디오를 머리 위로 들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삼촌이 보낸 사연이 이문세님의 입을 통해 방송에 나온 것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삼촌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제 옆에서 쉼없이 제잘거렸습니다. 10번을 넘게 보냈는데 드디어 됐어. 꼭 별밤지기 목소리로 고백하고 싶었는데 들었을까? 들었겠지. 지원 씨 말이야. 그게 삼촌의 사연이라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아시죠?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닌데요. 우리에게만 있는 시그널이 있다는 것 알아요? 별밤이 시작될 때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너도 전에 엽서를 보낸 적 있어요. 이번에는 안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는 안 보냈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딱히 쓸 말도 없었거든요. 근데 괜히 한 번 엽서를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매번 쓸데없는 이야기만 적었더니 안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보내봐. 꼭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써도 되는 거야? 믿어줄게. 너만 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라도 보내봐. 혹시 알아요? 응원하는 말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한 번 병원에 들어간 그날 처음 만난 삼촌이었는데 그분의 말에 모르게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밑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가방에서 빈 엽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 엽서를 그만큼 가방에 넣어두어 하며 말하자마자 너도 참 특이하다 라고 삼촌이 놀라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그리던 대로 학사모를 쓴 남자 그림을 그리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나 그랬듯 제 사연이 방송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엽서의 내용을 채우며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건 이런 느낌일까요? 매우 기분 좋고 안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부하는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고된 시장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여두고 다시 책상에 앉았던 그 보통의 날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라디오에서 기다리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고 얼마 후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쳐두고 첫 곡이 어떤 음악인지 미리 추측하며 낙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익숙한 문장이 등장하자 연필심이 툭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제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일기장 위의 친구로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이 두렵고 무서워도 가족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격려합니다. 안 그러려고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디딘 채로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워도 별빛지기 문세님의 목소리에 힘을 받아 밤 10시마다 저는 힘을 내고 있어요. 매일 별빛을 듣다 보면 제 마음도 나아지고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나이는 첫 편지를 보낸 제 엽서가 선택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을 튀어나와 버릴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누르며 귀를 꽂아 사연을 듣던 중 갑자기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카세트가 멈추었습니다. 급하게 대처했습니다. 불꽃이 튄 카세트가 걱정되는 것보다 이문세님의 목소리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지 못하게 될까봐 정말 초조하고 다급했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가득 주고 카세트를 몇 번 두드리고 방구석에 있는 다른 콘센트에 조심스레 코드를 꽂았습니다. 제발 씁니다. 지금 내리는 한 걸음이 꿈에 닿는 가장 큰 걸음이 될 거예요. 꼭 건강을 되찾으시고 서울대에도 합격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단전에서부터 깊은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코끝이 시리다 못해 뜨거워지며 눈물이 터졌어요. 얼굴을 본 적 없는 라디오 DJ에게 힘을 얻는다니 지금 생각해도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당시 이문세님은 저와 나이도 비슷했을 텐데요. 그날은 공부를 일찍 접어버리고 녹음된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려듣는 것에만 시간을 몽땅 다 써버렸어요.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꿈에 닿는 가장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로 힘이 나았습니다. 그 후로도 나의 밤 10시는 별밤과 늘 함께였습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그 목소리와 음악 들이면 다 잊어버릴 수 있었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음악으로 치유받는 사람이구나. 살아있음을 그리고 치유 가능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너무 힘들고 아파서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더 많았던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면역력 관리를 위해 좋다는 음식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학력고사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토록 무서웠던 수술과 끔찍했던 항암 치료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제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문을 닫는 시간 일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와 동생의 고된 얼굴을 그저 바라만 보는 불편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다시 희망찬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했던 제 나름의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간이었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서울대에 결국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방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엽서를 꺼내어 편지처럼 사연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엽서가 있었고 이번에 6개월 만에 꺼내 읽은 엽서였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힘들거나 아플 때, 지칠 때마다 제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친구로 남겨주세요. 아쉽지만 엽서는 끝내 이문세님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납니다. 별처럼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팝송처럼 반짝거리던 것 같았습니다. 동화나 엄마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주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진작부터 한번 해볼 걸 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편치 않은 애로 생각해서 방 안에만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 동주 말이다 저렇게 약하고 작아도 머리가 꽤 영특해. 한번 배운 일을 까먹지 않아요. 제가 깜빡한 것들도 다 기억하고 오히려 나를 챙기네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꼭 널 닮은 것 같거나 고생 많았어 내 아들 그리고 고마워. 엄마 이제 남은 생에 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워요. 동생 동주는 숨겨둔 높은 기억력으로 어머니의 보조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었고 이런 우수한 동생 덕분에 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반찬 가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와 함께 훌륭한 분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동생 동주가 있고 제 곁에는 늦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바라보며 만날 수 있는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다시 학교 개강을 하며 부산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꿈꿔온 학교 생활을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정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용하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튀어나오는 추억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저를 일으켰던 음악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고 추억을 주는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또 마음껏 추억에 젖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막막한 마음, 희망이 없었던 그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마지막 꿈을 위해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저 서울대 학생이 되고 싶었던 작은 꿈에서요.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 교수가 된 사람이 되기까지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세심한 도움과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를 받아서 고비를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세월이 천천히 흘렀다 느껴졌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마음에 되새기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붙잡아 봅니다. 이렇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사연을 작성해보고 좋은 목소리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나 그때 저처럼 힘든 마음을 달래주는 유튜브 라디오를 통해 사연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내세요. 멀리서나마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